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학과 김종혁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 녹화 강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강의를 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0분에서 5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밖에 안 나가고 계시죠? 혹시 재택근무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길이나 작업장에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수업은 하지 않지만 회의가 있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학교에 가는데요. 요즘에도 학교에서도 방역 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졌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항상 어,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 한 80%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전염이 될 경우 그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균을 옮기는 어떤 전염체로서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특강 시간에 드릴 말씀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특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 강의에 대해 집중하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교양 차원에서 생각할 거리를 한 가지 정도 던져드리는 차원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이 과목 특강 시간에 했던 걸 그냥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라서 혹시 작년에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강의 제목은 금융위기의 짧은 역사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해외에서 한번 특강한 적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한 거여서 영어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영어 실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읽으신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특이하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는데 이런 순간에 우리와 같은 필부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이익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질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경제위기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겠죠.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던져야 되는 그리고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금융위기 혹은 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 정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정의는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경제위기의 공통점을 뽑아냄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 전후로 그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속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레슨을 얻기 위해서겠죠. 레슨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먼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정책가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나라 혹은 그 어떤 지역 단위 안에 살고 있는 소시민 개개인의 삶도 들여다봐야겠죠. 그것이 정책가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과연 금융위기로부터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이와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대충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은 제 능력 범위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높은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은 교수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쫙 풀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질문거리 혹은 화두를 드리는 거죠. 크게 지금까지 현대사회, 근대를 지나서 현대사회로 진입한 이후 이 세계가 몇 가지 굉장히 큰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 짧은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진입하기 전, 즉, 이 자본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시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시점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금융위기 어떤 원시적인 형태를 굉장히 간단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즉 저는 1982년생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1980년 전후 출생 분들이실 거예요. 여기서 많이 벗어나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청자 파악을 잘 못한 거겠죠, 제가. 1980년 이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 세계의 주요국의 경제가 하나의 링크로 강력하게 엮여져서 서로 영향력을 강력하게 주고받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마 198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까지 한 네 가지 정도 큰 금융위기가 존재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에 죄송합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초반쯤에 그리고 1980년대 초반쯤에 굉장히 간헐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서 발생한 몇 가지의 큰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게 멕시코는 1994년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거랑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멕시코가 1994년에 경제 위기를 겪기 전에 1980년대 초에도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경제 위기가 발원지가 달라요. 1994년 멕시코가 겪었던 경제 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왔던 경제 위기인데 1980년대 초에 겪었던 멕시코의 경제 위기는 그 아랫 동네들, 즉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연계된 상태에서의 겪었던 경제 위기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해요. 저도 옛날 얘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경제 위기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국가죠. 하지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대국 반열에 거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부강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초에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했던 경제위기입니다. 이때 발생한 경제위기는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여기 적어드렸듯이 빌리온이 10억 달러니까 800 빌리온이면은 8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도저히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까지 갔던 위기입니다. 즉 국가 재정이 파탄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당시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국가 채무 위기의 원인을 방만한 국가 재정의 운영, 그리고 생산력, 국가적인 어떤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좀 더 비판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노동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즉 게으른 노동자들의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아주 약한 경제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1980년대 초 그리고 1970년대 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외생적인 경제 충격으로는 우리가 흔히 오일 쇼크라고 하는 생산 공급 측면에서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어, 급격하게 이제 석유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만한 소위 말하는 재정 적자 상황을 어떻게 메우질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그런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일본의 위기는 1990년대 초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위기를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일본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잘 나갔던 국가입니다. 미국 중산층 마을은 세 가구 중에 한 대꼴로 도요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퍼질 정도로 일본의 중공업 산업 그리고 전자 산업이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일본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의 어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에 일본으로 막 돈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해외 자본들이 막, 지금 중국처럼 그 당시 일본으로 막 들어왔을 텐데, 이 당시 들어왔던 수많은 해외 자본들이 전부 다 일본의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멈춰있는 재화입니다. 단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만이 일어나는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재화가 주택이죠. 이 주택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자산 효과, 소비 증진 효과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돈이 여러 그 당시 잘 나왔던 기업들의 재투자로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국민의 어떤 노동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직 부동산 시장에만 집중되어서 투자된 결과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폭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의 소비 수준은 아주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당시 일본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여러 선진국들, 예컨대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의 주택 시장 붕괴 현상을 겪었습니다. 일본만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닌 거죠. 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만 몰빵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여유 자금을 다른 어떤 생산적인 투자처로 돌리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정책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투자 수익률 하나만을 보고 가는데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너무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정책적인 숙제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숙제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과연 나에게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로 집을 살 것인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데 아니면 주식을 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는 말은 1980년대에도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직장 팀장님이 당시 이제 상사 그 제 팀장님의 상사분이 야 이제 강남에 집 사면 지금 손해야. 강남 집값은 떨어질 거야. 그 말을 했던 게 1987년이랍니다. 그래서 제 팀장님은 강남에 집을 사지 않으셨죠. 호기롭게 서울 강북에 어디 집을 사셨대요, 그 돈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강남에 집을 사지 말라고 추천했던 그 팀장님의 상사분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위기죠. 1997년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발생한 소위 말하는 외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이제 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개 과정이 어땠는지는 따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가 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단기 이제 소위 말하는 채권의 미스매치 현상 때문입니다. 즉 장기로 돈을 빌릴 때에는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이자가 비쌉니다. 단기로 돈을 빌릴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돈을 갚아야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싸게 빌릴 수가 있어요. 즉 싸게 돈을 빌려서 그걸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싸게 돈을 빌려서 비싼 곳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환치기 놀이도 가능한 거죠. 이것을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은행에게서 주로 단기 외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상환이 돌아왔는데 그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한보 같은 데도 넘어가고 기아도 무너지고 대우도 무너지고 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에 있었던 많은 시중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공범이었죠. 이 위기에. 이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장기와 단기의 미스매치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돈을 끌어온 자금 융통처가 일본의 은행들이었는데 일본의 은행들이 위기가 진전이 되면서 이거 소위 말하는 채권의 상환 만기 연장을 전부 다 거절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뒤통수를 한 번 더 맞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굉장히 무능력했고 우리가 그때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그것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학자들 얘기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의 돌반지만 날아가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위기는 굉장히 분기탱천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결코 슬기롭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이 당시 이제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 조건을 걸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는 바로 소위 말하는 부실기업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였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경제 구조를 뒤바꾼 굉장히 혁명적인 요구사항이었죠. 그래서 이 구제금융 이후에 발생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두 번째는 부실기업이 정리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됐습니다.
대신 이제 실업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취업은 하기 힘들어졌고요. 대학생들의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 좁아졌고, 일단 들어가면은 어 우리 아빠 엄마들처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평생 소득 수준은 97년, 98년 이후로 크게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2007년에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이제 장기 경기 침체, 세계적인 장기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도 사실 본질은 비슷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실 모기지 채권이 있잖아요. 제가 비정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이웃은 정규직이고 부자입니다. 그 사람도 저랑 비슷한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은행에서 이 두 개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금융기관은 평균적인 수준만 보고 그 금융상품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아주 부실한 비정규직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아주 건실한 잘 사는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섞은 평균치만 보면은 꽤 괜찮은 금융상품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삽니다. 그걸 다시 다른 금융상품과 섞어서 또 다른 금융기관에 팔고요. 거기서 조금씩 수익률을 나눠 먹는 거죠. 때문에 이게 국가가 볼 때도, 미국 정부가 볼 때도 건실한 금융상품으로 보였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 상품을 거래하게 해요,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굉장히 못 사는 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아이가 다섯인데 아빠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뭐 모기지로 사고, 그런 상황이 몇만 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약한 경제 충격에도 그런 사람들은 직장을 잃겠죠. 전부 다 이제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 금융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있는 국가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미국 마이애미 비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 있는 나라들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변방 국가들, 앞서 우리가 봤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고 노동자들은 게으르고 생산성은 높지 않고 관광 수입 같은 굉장히 불확실한 자원만을 팔아먹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부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네 가지 위기 모두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이 이 위기들의 공통점이었는지.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이 반드시 선행해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즉, 국제화 혹은 글로벌화를 이룩한 국가들만 이런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즉, 북한은 절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아요. 스스로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폐쇄적인 폐쇄 경제 하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 금융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화를 반대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된 근거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대외 채무가 반드시 위기 전에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똑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즉, 민간 부문에서든 아니면 공공 부문에서든 해외 투자자에게서 빚을 많이 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단 통제가 가능했고요. 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정부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우한 성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중국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전염병도 넘어온 겁니다. 금융위기도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종의 전쟁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결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들이 집단적으로 합해지고 취합이 돼서 하나의 물결을 이루면 걷잡을 수 없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주식이 오른다고 한 사람이 생각하면은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이 주식이 오른다고 믿어버리면 주식은 정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사겠어? 불과 1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약 10억 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0억 원이 더 이상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10억은 싼 값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에서 발현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망할 거야. 제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봤자 그냥 뭐 어디 듣보잡 교수 한 명이 떠드는 얘기겠지 하고 그냥 다 넘겨버려요. 근데 우리 학교 충남대 교수 전체가 성명서를 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곧 망할 겁니다. 그럼 뉴스에 나오겠죠, 일단.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망할 겁니다 라고 성명서를 내면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집을 팔아야 되나? 조금씩 집을 팔게 됩니다. 주식을 처분해야 되나? 주식을 팔죠. 이민을 가야 되나? 갑자기 한 명이 가면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되고,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경제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열광적인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다가 다시 패닉에 걸려서 그 상품에 투자한 것을 모조리 빼게 되면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면 반드시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들이 금융위기의 확산과 전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 중에서도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아니면 HSBC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은행들이 국제적인 금융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그들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의 속도를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기의 전파 과정도 굉장히 빨라지더라 하는 그런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 금융상품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금융위기의 시초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만간 살펴볼 튤립 버블이 그렇습니다. 튤립 한 송이 가치를 어떻게 보세요? 몇천 원에서 뭐 비싸봤자 만 얼마 정도?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때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뭐 집 한 채 가격만이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게 비싸다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튤립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붐 혹은 버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붐이나 버블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붐이나 버블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크기로 꺼지느냐예요. 여기서 이제 정책 기관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즉 일본의 예를 들면은 주택 시장이 이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네요. 밥 먹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사이버왕의 매력이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애기도 보고, 기저귀도 갈고, 그러고 다시 왔습니다. 아이들이 최근에 태어났는데요. 쌍둥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제 1시간 반 정도 잤나? 오늘은 몇 시간 잘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그 전에 잠깐 모든 가족들이 깨어있을 틈을 타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 이것이 금융위기의 국제적인 전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의 가치가 실제 하는 내재적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상황이 바로 버블인데, 버블 이후에는 반드시 버스트라는 충격이 올 것이고, 이 충격을 얼마만큼 연착륙시키는지가 정책 기관으로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금융 부분에 집중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콩, 싱가포르, 런던, 뭐 더 나아가면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도 금융 부분에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국가들이고, 전체 GDP에서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더 쉽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어쩌고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점점 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은 정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수적인 굉장히 서포티브한 존재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국민은행이라고 얘기하는 KB국민은행도 예전엔 주택은행, 즉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었고, 다 이런 식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률 창출, 더 큰 수익 창출에 이제 골몰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곳으로 내몰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이러한 금융위기들의 원시적인 형태를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이해하는 게 단순하거든요. 상황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그 상황의 본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복잡화된 경제 구조에 비해서 많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튤립 매니아라고 하는 튤립 버블 현상이에요. 1637년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것은 금융위기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조금 작았고 네덜란드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위기도 아니지만은, 즉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금융위기의 공통적인 어떤 본질들을 바로 이 해프닝이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튤립은 원래 유럽의 꽃이 아닙니다. 터키에서 16세기 초반에 유럽으로 넘어간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되게 아시아에서 온 걸 좋아하잖아요. 어, 차도 그렇고 티도 그렇고 뭐 하여튼 되게 오리엔탈 하면은 막 환장하는 게 유럽 사람들인데 미개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튤립도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환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튤립의 특징이, 저도 이거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꽃을 피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한 7년? 길면 짧으면 3년 정도? 매년 피는 꽃이 아닌 거죠, 당시 기술력으로는. 요즘엔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만.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구근을 구하는 것이 튤립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 구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튤립 구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튤립 구근에 대한 가격도 같이 아주 수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1636년에서 37년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튤립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이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제 미래에 튤립 가격을 이렇게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 기간에 튤립을 거래하기로 하고 가격을 상정하는 이제 시장이라든지 선물 시장이죠. 아니면 뭐 옵션 시장이라든지 튤립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 네덜란드 금융시장의 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고 급격하게 팽창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튤립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관상용, 그걸 모르겠어요. 튤립을 보면은 인생이 엄청난 해피니스를 느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관상용으로서의 튤립의 가치는 절대 집 한 채 정도는 아니죠. 그걸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순간 튤립의 시장 가격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1년 사이에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그 당시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당시 튤립 버블 시장을 비꼬는 일종의 이제 만평 같은 그림인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모드가 있습니다. 그림 모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러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다 원숭이들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원숭이들이 튤립을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인 거죠. 여기 앉아서 밥 먹는 애들도 다 원숭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튤립을 사고 판다는 그 모습 자체가 원숭이들만큼이나 어리석고 볼품없는 짓이다라는 이제 그런 만평인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튤립 버블만큼 유명하지 않은데 사우스 버블이라고, 튤립 버블이 끝나고 한 80년쯤 뒤에 발생한 버블입니다. 영국에 한 이제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열강들이 식민지를 막 지배해 나가고 그런 시대잖아요. 당시 미국도 영국의, 그리고 프랑스 등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미국 대륙, 지금 현재 미국 영토가 영국령, 뭐 프랑스령, 뭐 멕시코령, 이런 식으로 러시아령까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 에서 어떤 사우스시라는, 그 소위 말하는 식민 무역 회사인 거죠. 이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해서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사기는 아니고 이제 공기업을 사칭한 사기업, 사기업의 탈을 뒤집어 쓴 정부의 어떤 특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시 이제 영국 정부가 굉장히 극심한 이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우스시 컴퍼니가 한 짓은 뭐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소위 말하는 사채를 주식을 영국 국채와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제 재정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사우시 컴퍼니를 이용해서 남의 회사인가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국채를 사채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 회사를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은 도대체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네가 한 거는 뭐냐 그러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노예 무역이 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장사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운송을 해서 유럽 대륙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높은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오는 중에 흑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 흑인 노예 관련된 역사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흑인 노예들이 세겹으로 이렇게 쌓아서 왔다 그래요. 눕는 세겹으로 눕혀서 그 먼 몇 달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제 배로 싣고 온 거죠. 대부분 죽어서 이제 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강인한 흑인 노예들이 이제 팔려 나가는 건데 당연히 이제 원가 대비 그렇게 많은 리턴이 안 나오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이제 금융회사로 아예 전업을 해갖고 이 국채를 사채로 바꿔주는 이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영국 정부는 뭐 대단한 정부잖아요. 영국 정부의 이름만 믿고 이 회사의 주식을 샀던 거죠. 즉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 지원을 해주고 공적으로 신용을 빌려주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하는 일이 없는 컴퍼니,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였던 거죠. 이 사기에 노란한 사람 중에는 아이작 뉴턴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고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비슷한 연도에 하나 있습니다.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존 로우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프랑스 정부랑 결탁을 해서 이제 미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는 이제 해상 무역을 실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회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 존 로우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영국의 재무상까지 올라가요. 그 프랑스의 재무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랑스 정부의 이름을 팔아서 주식 가치를 엄청나게 높인 그걸 다시 되팔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불공정한 이익을 챙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그러한 어떤 실체가 폭로가 되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회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지 조각으로 변한 그걸 들고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의 폭락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존 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사우스 컴퍼니 버블이나 미시시피 버블 그리고 튤립 버블 모두 아무런 실질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회사라든지 금융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매니악하게 이제 달라붙어서 가격을 올리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는 순간 순식간에 그 가치가 폭락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좀 더 뭐라고 고도화되고 좀 더 복잡화되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금융위기로 하나하나 요소들을 치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미시시피 버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그림을 사기 위해,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거리를 뛰쳐나와서 줄을 쓰고 뭐 혼란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 중에 그 누구도 미시시피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그런 이제 씁쓸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요타와 소니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중공업 그리고 전자제품들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이루면서 1980년대에 일본의 어떤 수출 산업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주 교역국이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를 일본 상대로 계속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레이건 당시 대통령 정부는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즉 엔화를 달러화 대비 엔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던 독일이라든가 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국가들의 어떤 외화 가치를 미국 달러 대비 외화 가치를 일방적으로 올려버리게 되는 정치적인 합의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일본의 대미 수출은 급감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외생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본 수출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일본으로 들어온 해외로부터의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일본 기업들에게 다시 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도쿄라는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일본의 주택시장은 도쿄라는 하나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종의 버블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플라자합이라는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한 이후 일본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자 그 버블이 일시에 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취직이 잘 돼요. 왜냐하면 많이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퇴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받는 임금은 그들 윗세대가 받는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요. 한국의 대졸자 초임 연봉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일본인 거죠. 당연히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요.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집값도 떨어지니까 자산이 형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산을 바탕으로 뭔가 더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 소시민들은 지금 절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20년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육의 질이 하락합니다. 극소수의 사립학교들만 엘리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일본의 공교육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대요. 학교 가도 수업을 안 듣는데요, 아예. 당연히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일본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일본이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 우리는 몇 가지 이제 나름의 교훈을 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일본 사회가 일본 수출 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던 때 이제 발간됐던 타임지 표지입니다. 소니의 아키오 모리타라는 회장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당시 소니가 만들던 TV 가전제품인 것 같네요. 이거를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 사람이 사갖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만큼 잘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도 일본 가전제품을 안 사죠. 전부 다 삼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떠한 질문들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서서 살펴본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팩트들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이성적으로 광분하는 시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금융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그리고 그리고 그 광분이 무너져 내리는 붐 버스트 사이클은 글로벌화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전이 속도가 빠르고 다른 국가의 비이성적인 과열을 우리나라가 떠안을 위기도 그 위험성도 더 높다. 글로벌화가 되면 될수록.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할 여지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노트를 만들던 2019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화제였기 때문에 농담삼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노라고 썼는데 저도 결국 틀린 게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 2019년 1학기 이후로 서울의 집값은 또 폭등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실제 하는 내재적인 가치에 투자를 하자. 주택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소위 말하는 표면 가치와 내재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가장 큰 리턴을 줄 수 있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런 리턴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투자를 했고요. 임신에 성공했고 2019년에 2020년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등골이 휘어가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케어를 해야겠죠.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저를 배신하고 아빠 싫어, 아빠 냄새나 저리가 막 이럴 때에도 꿋꿋하게 투자를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짧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클리어되는 그날 이후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